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배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AI 강국 도약 등 과학기술계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길 주문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역대 최고 전력 사용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달과 다음 달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처럼 익숙한 자극은 무시하고 중요한 자극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외부 자극에도 잘 반응하기 때문에 초소형 로봇이나 로봇 의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 대부분을 막바지에 부실하고 성의 없이 제출한 점은 대단히 실망이라면서도 추후 임명되면 과기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에 야당이 지적한 내용도 대부분 우려되는 사항으로 포함했다며 중요한 건 여야를 떠나서 과기부 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야당이 팻말 시위를 하자 바로 산회를 선포한 데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건 괜찮으나 팻말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건 무리하다 생각했다며 과한 대응이었던 걸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과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 70만 1,300원까지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냉방기기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1단계는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부터 400kWh에서 301부터 450kWh로 조정됩니다. 폐암은 국내 암 환자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질병입니다. 폐암 생존율을 높이려면 조기 진단과 정확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 기관지 내시경이 도입돼 폐암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기관지를 본떠 만든 모양의 얇은 가난으로 내시경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관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로봇. 의사 조종에 따라 이곳저곳을 정확하게 촬영해 모니터로 전송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차세대 로봇 기관지 내시경으로 임상 시술까지 마쳤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흔들림이 적어 폐 말단부에 있는 병변까지 접근해 조직 채취가 가능합니다. 진단율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이 제일 장점이고, 기존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으로는 저희가 도달할 수 없던 범위를 이제 로봇 기관지경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더 대부분 폐 영역을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로봇 내시경은 CT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확보한 영상 정보를 활용해 3D 형태로 경로를 자동 설계합니다. 로봇팔이 이 경로를 따라 탐색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쉽게 도달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폐 일부를 잘라내 진단하는 불필요한 추수를 줄이고 진단 정확성과 안정성까지 높였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 내시경이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한 폐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조기 발견이 해서
치료에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생존율 향상과 연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싼 의료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처럼 익숙한 자극은 무시하고 중요한 자극에만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최신혁 교수, 충남대 반도체융합학과 이종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주변 환경과 자극을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인공감각신경계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차세대 전기 소자인 맵리스터 안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도도가 변화하는 층을 구성해 반복되는 자극에는 반응을 줄이고 위험한 신호에는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냅스 반응 패턴을 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외부 자극에도 잘 반응하기 때문에 초소형 로봇이나 로봇 의수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이흥로 교수 연구팀이 단 한 번의 촬영으로 물질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초소형 인공지능 분광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층 방막 필터 기반 초소형 센서에 인공지능 복원 알고리즘을 결합해 새로운 계산 분광기 구조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일 촬영으로 전체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비스캐닝 구조를 적용해 측정 속도를 높였고 수형화와 저전력 구동 등 생형화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초소형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통합을 통해 계산 분광기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AI로 복원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작성한 인물 카드 등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한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5분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남아있던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복원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후손들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일제가 만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감시 카드입니다. 1920년대에 만든 2장의 카드에는 비교적 젊고 반듯한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오랜 해외 생활을 함께 하면서 수용자가 되면서 점차 초췌해진 얼굴로 바뀐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외에도 유관순 열사의 감시 카드, 의열단 단원의 단체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감시 카드는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처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부실과 논문 표절 의혹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질의와 지난 정부의 R&D 삭감 책임 소재 규명과 소버린 AI 등 정책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무난하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다른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된 건데 사실 이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 앞서 처리된 방송 3법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었죠. 이 뒤늦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부터 이 과학기술 정책까지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은 배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반면 여당은 R&D 예산 삭감 등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예, 야당이 제기한 자질 검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후보자의 전문 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했는데요. 예, 이 야당은 배 후보자가 전문 연구요원 복무 기간 중 박사과정에 재학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복무 중 박사과정 재학은 병무청의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걸 위해서 박사학위나 지금 스탠포드에서 또 AMP 과정까지 하고 석사까지 하고 그 전문 연구요원으로서 나라에 기여해야 될 시간에 그렇게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제 업무의 어떤 역량 강화 측면에서 또 이 배 후보자는 이 전문 연구요원 재직 복무 시 직원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 후보자는 당시에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한 서너 명 분의 일을 해서 회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논문과 관련해서 자기 표절을 하면 정부 과제를 따기 어려운 게 요즘 현실이잖아요. 근데 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가 됐죠. 네,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이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면 이 논문 표절과 같은 도덕성 문제가 더 이렇게 엄하게 요구되는 자리인데요. 예, 이 배 후보자는 이제 자기의 논문을 여러 차례 이제 국내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자기 표절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게 2015년 이전 논문들에 관한 건데, 이제 배 후보자는 이 자기 표절과 관련한 기준이 2015년 이후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자기 표절인 건 알았지만 어쨌든 뭐 자기는 관련 기준이 2015년에 마련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예. 뭐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전에는 자기 논문 출처 없이 쓰면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 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질 검증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 정책 검증도 중요하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정부 R&D 예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나왔나요? 네, 이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 예, 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이제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이 불거졌거든요. 뭐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도대체 왜 과기부가 스스로 그 중요한 R&D 예산을 스스로 깎게 됐는지, 그래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국민께 보고하고 뭐 인사 조치할 일이 있으면 인사 조치하고 형사 대응할 일이 있으면 대응하고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TF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총 지출 대비 R&D 예산을 5%로 하자, 이걸 법제화하자는 그런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예. 관련 인터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을 넘어서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R&D가 흔들리지 않게 R&D 예산 총 지출 대비 5% 이상 투자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여러 부처와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그 부분 빨리 좀 논의하고 실제 우리 R&D 투자가 5% 이상 계속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이 장관 후보자가 안정적인 R&D 투자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이 기초연구 생태계가 복원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또 국정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 주권 정도가 될 텐데, 이 소버린 AI 구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경원 과기장관 후보자와 이 하정우 AI 수석은 새 정부의 어떤 인공지능 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들인데요. 새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소버린 AI거든요. 우리말로 뭐 주권 AI 뭐 이런 건데, 네. 이 소버린 AI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런 건데요.
이 소브레인 AI를 언제까지 구축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번 청문회에서. 관련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소버린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그다음에 범위, 기한 이 두 가지를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버린 AI가 없으면 우리가 이 빠르게 변화가는 글로벌 패권 시대에서 무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환경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올해, 내년 안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부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이제 배후부자는 곧 장관으로 취임을 할 텐데요. 이 AI 3대 강국과 이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등 이 과학계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손 씻기 등 위생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역은 발열과 발진,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전염성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폐렴이나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홍역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확률이 90%를 넘는다며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유행 국가 방문을 앞두고 있으면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영아에게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염에 시달리다가 췌장 수치가 높아졌다는 환자까지 나왔는데 업주는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A씨는 지난 6일 교회에서 단체 주문한 김밥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장염에 걸려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다가 상급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간에 이어 췌장 수치까지 높아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독이나 이런 걸로 췌장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527까지 췌장 수치가 올라가서 여기서 낮출 수 없으면 대학병원 갈 수도 있다는 소리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6곳에서 해당 김밥집에 단체 주문을 했다가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손님까지 포함해 130여 명이 발열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 사이 만든 김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YTN 취재 결과 해당 김밥집 사장은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장은 관할구청에 김밥은 주문을 받은 즉시 조리해 1시간 안에 포장해 팔거나 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 식중독 신고가 들어온 김밥집 앞입니다. 가게 앞에는 이렇게 폐업한다는 표시가 붙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밥집 본사 측은 YTN과 통화해서 해당 매장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식재료 납품과 보관 방법, 김밥 조리 과정 등을 따져보며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해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20명 안팎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사망사고 때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발주처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도로공사 현장 교통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지난 2022년엔 19명, 2023년엔 25명, 2024년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유심 교체와 기기 변경을 해준다며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고객 통장에서 수억 원을 빼돌렸는데 이 돈은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을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아예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판매점 사장 권유에 기기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주겠다는 말에는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잠금장치라든지 저를 인증하는 그런 인증번호 6자리가 필요한데 그 인증번호가 있어야지만 이게 넘어간다고 그 대전 사장이 저희를 속인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판매점 사장 이모 씨는 알려준 비밀번호로 A씨 앞에서 태연하게 은행 앱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와 금융인증서 비밀번호가 같은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통장에 있던 돈은 물론 A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1억 원 넘게 빼갔습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뭐 금융거래 다 정지를 해버리니까 당장 밥에 나가서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무슨 일이 하면서 진짜 막 울면서 지냈어요. 70대 B씨도 같은 판매점에서 사장 E씨에게 1억여 원을 뜯겼습니다. B씨에게도 기기 변경을 권유했고 은행 앱을 옮겨주겠다며 신분증과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 있어야 요새 복잡하니까 이게 핸드폰 이거 정리를 깨끗이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빼놓고 또 다시 넣어준다고.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휴대폰 매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매장 앞 유리에는 어르신 요금 최대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고객들을 유인했습니다. 판매점 사장 20대 E씨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2억 7천여만 원. 피해자는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의 번호 이동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열흘 동안 고객 16만 6천여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제가 시행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16만 6천여 명으로 KT와 LGU+로 각각 8만 3천 명씩 옮겨갔습니다. 같은 기간 KT와 LGU+에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고객을 고려해도 SK텔레콤 가입자는 모두 7만 9천여 명 순감했습니다.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모두 83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는 60만 1천여 명 순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인 갤럭시 G7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티빙 석 달 무료 쿠폰과 갤럭시 워치 H 시리즈 15만 원 할인권 등을 증정합니다. KT는 2년 뒤 기기 반납 및 변경 시 보상 혜택을 개통 시점에 할인해주는 미리 보상 프로그램과 최대 24개월 동안 월정액의 7% 할인 등을 제공합니다. LGU+는 6개월 동안 인공지능 서비스인 라이너와 캔바를 무료 제공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백화점 상품권 15만 원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폴드 7, 플립 7에 대한 최대 공시 지원금을 모두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 도약은 물론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토대 마련 등 산적한 과제들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